안녕하세요. 책방의 마루. 아일린입니다. 오늘은 저녁에 촛불을 밝혀놓고 그리워하는 사람들, 친구들, 또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책을 읽으려고 해요. 우연히도 오늘 읽을 장의 제목은 부모와 친구에 대한 용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의 산불 때문에 피해 받는 사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도 불을 다 꺼졌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 마음도 몸도 아프고 그리고 집이나 how do you say properties 집하고 땅? 집하고 땅이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희생됐고요. 정말 위로를 드리고 또 복구와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먼저 책의 앞부분을 읽고 이야기 하나를 소개할게요. 먼저 헨리 나우엔의 글입니다. 과거의 피해자가 되지 않아도 되고 예전과 다르게 반응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자유로워진다. 그렇다고 아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용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용서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실천되는 사랑이다. 대가를 바라지 않을 때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헨리 나우엔. 심리적, 신체적, 성적 학대를 당하는 아동이 많은 만큼 텔레비전과 라디오, 신문과 잡지에서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것은 이제 놀랄 일도 아닙니다. 하루도 멀다고 온갖 매체에서 선정적인 기사를 쏟아낸다. 토크쇼에 출연한 피해자들은 호기심에 가득 찬, 아니 사실은 이미 그런 이야기에 실증을 난 대중 앞에서 괴로움을 토론한다. 그런데 이렇게 아픔을 토론내고도 좀처럼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치유는 어디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걸까? 저마다 배경도 다르고 학대 양상도 제각각이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조언을 늘어놓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아무리 포악한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화해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영혼은 무참히 짓밟힌 과거가 있더라도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가 사랑이고 부르는 신비로운 샘에서 다시 희망을 가져 올라서 얼마든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다음엔 나오는 이야기들 바로 그러한 신뢰다. 감사합니다. 부모와 친구를 용서하는 거. 우리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멀어지면은 가까워지기 쉽진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험하는 거군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의 문을 열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느껴져서 용서가 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힘들게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 그 속에서도 이렇게 용서, 새로워짐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또 헨리 나우엔이 얘기한 것처럼 예전과 다르게 반응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자유로워진다. 그러니까 길은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서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믿지 않거나 이러면 길이 없는 거죠. 하지만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그 길이 있는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이번에 소개할 이야기는 한국의 사례예요. 호통 판사님이라고 알려져 있는 천정호 판사님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좋아요. 학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은 아이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일이지만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만큼 아이가 받는 상처가 깊어지기도 쉽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이고 폭력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탓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스스로 폭력에서 벗어나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점점 잔인해지는 학교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나 정부 차원에서 예방책이나 해결책을 마련하지만 상황은 쉽게 진정되지 않고 정신적,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는 아이들이 늘어만 간다. 하지만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천정호 부장판사는 화해와 용서가 학교 폭력 문제를 푸는 해답이라고 확신한다. 공적 영역인 법정에서도 대화와 화해, 관용과 용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 폭력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본다. 학교 폭력을 비롯한 소년 비행 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는 하루에 수십 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만큼 바쁘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인력과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탓에 처벌 위주의 판결에 의존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천정호 판사는 그런 유혹을 뿌리치려고 노력한다. 소년 폭력 사건의 가해 청소년이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상담을 받게 함으로써 사건 뒤에 감춰진 가정 환경과 원인을 자세히 밝혀내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처벌보다 관계 회복의 길을 모색하고 가해자를 소년원과 같은 교정기관에 맡기기보다 그룹홈 환경에서 생활하며 삶을 실질적으로 회복하도록 꾀하는 것이다. 천정호 판사가 판결을 맡은 소년 법정에서는 짧고 냉정한 판결문 대신 용서의 편지나 글을 낭독하거나 죄송합니다 또는 감사합니다 같은 외침이 들리기 일쑤다. 법정이 눈물바다가 되는 일도 잦다. 다음은 천정호 판사가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라는 책에서 소개한 이야기다. 2011년 1월 친구들과 놀고 있던 윤희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미와 정희한테서 창원 시내에 있는 한 교회 앞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곳에서는 경미와 정희를 비롯한 9명의 남녀 학생이 윤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짜고짜 윤희의 뺨을 때린 경미와 정희는 근처 야산으로 윤희를 끌고 가 약 2시간 30분 동안 돌아가며 집단 폭행했다. 그 결과 윤희는 대뇌 타박상과 뇌진탕, 근육 손상 등으로 4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었다. 남학생들은 주로 발로 밟고 언니들은 손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마구 때리며 몇 시간에 걸쳐 폭행했어요. 그 바람에 저는 2번이나 기절 직전까지 갔고요. 어떤 언니는 또 학교 가서 알려줄 거지? 엄마한테 얘기하든지 경찰에 신고하든지 해라. 그랬다간 오늘 여기가 내 무덤이야. 라는 식의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윤희는 폭행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진술했다. 경미와 정희는 학교에서 자신들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고 다녀서 윤희를 때렸다지만 다른 아이들은 별 감정도 없으면서 싸가지가 없어서 여자친구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서 친구들이 때리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폭력을 휘둘렀다. 가해자 중 일부가 윤희와 같은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윤희와 가해 소년들 사이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원만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경청 상담교육센터에 상담을 의뢰했다. 가해 소년들은 부모와 함께 3개월간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했다. 상담 초기에 가해 소년들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윤희가 겪은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부모들도 금전적인 보상에 의존하며 부모가 함께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강한 불만을 품었다. 하지만 상담이 이어지면서 소년들과 부모들은
윤희와 윤희 가족이 겪은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2011년 7월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이 합의를 위해 경청 상담교육센터에 모였다. 이날 윤희는 참석하지 않았고 국선 변호사가 간신히 설득해 윤희의 어머니가 참석했다. 가해 소년들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소년들의 부모들도 거듭 사과하며 윤희의 어머니를 위로했다. 윤희 어머니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마음이 조금 움직이는 듯 했다. 일주일 후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윤희를 포함한 당사자들이 모두 모였다. 가해자들과 마주한 윤희는 몹시 불안해하며 손을 떨었지만 가해자들의 사죄의 말을 들으면서 조금씩 마음을 가라앉혔다. 마침내 윤희 어머니는 가해 소년들에게 일일이 용서한다고 말했고 윤희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용서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가해 소년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붉혔다. 한 소년은 윤희가 벌벌 떠는 것을 보고 그날 폭력을 말리지 못한 걸 후회한다며 미안하다고 했고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한 자신을 용서해준 윤희 어머니에게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상담이 끝난 2011년 9월 가해 소년들에 대한 법정 심리가 열렸다. 기대와 달리 윤희와 부모님이 참석하지 않아 윤희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소년들과 부모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했다. 이어 한 가해 소년이 사죄 편지를 읽어 나가자 가해 소년들과 부모들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 일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반성하고 또 반성해. 미안해 윤희야. 한 가해 소년의 아버지도 자신의 편지를 낭독했다. 윤희 부모님께 고개를 숙여 용서를 빕니다. 한창 민감한 시기에 너무나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빠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시 한번 용서를 빕니다. 편지 낭독이 끝난 뒤 소년과 부모들은 무릎을 꿇고 윤희야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라를 10번씩 외쳤다. 10번의 외침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이에 가해 소년들과 부모들은 윤희 어머님 감사합니다를 함께 외쳤다.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가해 소년들에게 보호 처분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경청상담교육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보호 처분을 하지 않았다.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윤희와 그 가족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판결을 내린 더 큰 이유는 피해자의 용서와 함께 재판부의 선처를 받으면 피해자에게 큰 고마움을 느끼는 동시에 더욱더 죄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서 다시는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윤희에게 집단폭력을 행사한 소년들은 사죄의 마음을 간직한 채 지금까지 다시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있다. 여기까지는 책의 내용이었고요. 천정호 판사는 비행 청소년 뒤에는 외로워하는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어른과 사회의 책임이 크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처벌하기보다는 용서와 관용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폭력과 보복의 고리를 끊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참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천정호 판사는 이렇게 말한다. 피해자가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는 순간 죄를 지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심으로 참여하게 하며 자신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를 용서하는 순간 피해자 역시 고통스럽게 짝이 없는 미움과 원망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보복의 고리는 누군가가 먼저 희생하고 양보하지 않고선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보복의 고리가 계속 연결되면 사회 전체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과 양보를 전제로 하는 용서는 보복의 고리가 이어지지 않게 하고 평화롭고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필수 덕목입니다. 아일리는 이 이야기 듣고 어떤 생각을 했어요? 와, 판사님 참 대단하신 분이네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좋은 선생님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람 잘못할 때 반드시 벌 주지 않고 대신 다시 좋은 길 가르쳐 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까 책의 앞부분에 우리가 읽었듯이
이런 용서와 화해의 길이 있는 줄 알고 나면은, 경험하고 나면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가해자 친구들이 그 친구 앞길 열어주는 거예요. 그 판사님. 왜냐하면 감옥이나 뭐 재벌 받으면은 사실은 더 안 좋은 행동으로 될 수 있는데 판사님 가르쳐 주신 것으로 이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윤희한테도 마음 회복할 기회도 주셨어요. 참 신기해요. 다른 길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신 거죠. 네, 그런데 다른 길이 있다는 거는 이렇게 학생들만,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사실은 경험하고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마지막에 읽은 거 있잖아요. 천성호 판사님이 말씀하신 거. 보복의 고리가 계속 연결되면 사회 전체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과 양보를 전제로 하는 용서는 보복의 고리가 이어지지 않게 하고 평화롭고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필수 덕목입니다. 그 이야기 핵심이네요. 그렇죠. 이 말씀이 가슴에 깊게 다가와요. 네,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현하는 거는 또 다른 숙제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거 우리 아이들한테 그리고 우리 부모로서 어떻게 배울 수 있나 질문이 생겼어요. 네, 오늘 이렇게 촛불을 밝혀놓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평안한 한 주,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